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방부가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성주에 위치한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79일 만에 성산포대를 롯데 골프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성산포대가 최적지가 아니거나 최적지가 아닌 곳에 사드를 세우는 셈이 되는데요. 더구나 부지 매입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정부 소유의 경기도 땅과 롯데 골프장을 교환하는 방식을 롯데에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롯데 측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쨌든 행정구역상으로 자기 지역구가 폭격 영순위 지역이 됐는데도 환영한다네요. 이완영 의원님, 다음 총선 때 아예 내가 이 지역에 사드를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자랑해보시면 어떨까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 통합재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 통합재단에는 신규 모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한 두 재단은 최순실 씨 빌딩과 박근혜 대통령 사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지요. 통합재단은 전경련 회관 근처인 여의도로 이사한다고 합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황급히 해산할 리 없었겠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보다 먼저 해체돼야 할 곳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전경련 아닐까요?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정감사 복귀 시기를 놓고 최근 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비박계 중진 23명이 국정감사 복귀를 요구하자 친박계 의원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비박계 정병국 의원에게 이 XXX야, 왜 반말이야? 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나경원 의원은 새누리당이 친박계만의 당이냐,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라고 했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동물은 배신을 안 하니까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친박당이 된 새누리당, 동물의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여당이니까요.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놈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본 적도 없는 영장이라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 부검영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부된 영장에는 유족의 동의를 부검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영장에 달린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검찰의 부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자청에서 출연한 조국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서울대 조국 교수가 이 방송을 들으시고는 이번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에 관해서 꼭 좀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서요. 잠깐 조국 교수를 연결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조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에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발부된 그 부검 영장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부검 장소의 경우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을 원하면 이걸 반영해라 이렇게 써 있고 유족들이 희망할 경우 부검에 유족과 유족 측 의사, 변호사 참관을 허용하라라는 조건을 달아서 부검영장을 발부했단 말입니다. 네네. 여기에 근데 어떤 해석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저는 현재 그 동영상이 있고 병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 전담판사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절차에 따라 발부를 했고 조건부 영장도 이제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발부되어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 영장 자체는 이제 합법적인 영장인데 영장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조건을 왜 판사가 달았느냐는 거죠. 의도가 중요하다. 의도를 읽어야 한다. 네.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는 유족이 참여 반드시 할 것을 의무적 참여를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족이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이 조건부 영장의 핵심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경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고 그 불법적 영장 집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면 우리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서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이게 저는 현재 조건부 영장의 법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 영장 자체가 법적인 무효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보시진 않고요. 네, 그런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현행법상 전 영장 발부가 옳았냐 그러냐의 문제, 전 영장 발부가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영장이 현재 발부된 영장은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 조건부 영장 그 자체가 무효라거나 그걸 다툴 방법도 없고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조건을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은 바로 무효고 바로 위법입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은 그럼 법원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법을 다루는 분들이. 네네. 결국 이런 조건부 영장이라는 거를 발부할 때는 하지 말란 소리다. 결국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 조건을 강하게 강조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요. 법원에서는 검경의 일종의 눈치를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경과 유족 양측의 눈치를 좀 보면서 이 절충수를 던진 겁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는데요. 영장 발부의 전적인 권한이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영장 그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을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병상의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부검이 필요치 않다라는 게 유족 측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되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법원이 조건을 이렇게 단 건 결국은 뭔가 눈치를 보면서 내주긴 내줘야겠는데 이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법원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단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집행할 경우에는 바로 불법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군요. 유족이 동의하지 않고 유족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유족이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조건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불법이 됩니다.
예, 조국 교수님 얼마나 그 말씀을 법학자로서 하시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연락을 주셨어요. 예, 지금 상황이 인터뷰하기 굉장히 여의치 않은 좀 뭐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법학자로서 이런 해석 저희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대 조국 교수를 급히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팀은 권력형 비리에 깊이 연루된 혐의로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수리되지 않은 이석수 감찰관의 사표가 갑자기 수리되고 거기에 더해 특별감찰관 팀 직원 전원이 사실상 해직됐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의 진실을 덮기 위한 현 정권의 꼼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이 사안을 청와대 내부에서 내사했던 거로 알려진 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증인 출석을 요구하셨죠. 네네. 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오늘 이 특별감찰관 오늘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네. 오전에는 법제처, 오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이제 사고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은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보가 직무를 대리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정부 인사혁신처에서는 인사 담당 주무부처에서는 이 특별감찰관 보도 자동 퇴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게 또 의견을 전달이 된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만일 특별감찰관실에서 아무도 증인으로 안 나온다면, 지금 오늘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특별감찰관실로 법사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네. 현장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현장 감사라고 하면 청와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감찰관실은 청와대 소속이지만은 네. 위치는 청와대 안에 있지 않고 인근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 현장 감사를 저는 야당 의원들이 하자고 제안을 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10월 14일 날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법사위에. 그때도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지금 이제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하지 못한 증언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 일반인 신분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네. 직책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그렇죠. 기간 증인이었는데 아하.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증인으로 못 서게 하기 위해서 사표를 수리한 거거든요. 뒤늦게. 네, 오랫동안 사표 수리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수리했죠. 네, 갑자기 이제 수리한 것은 이제 기관 증인으로 출두하는 걸 막기 위한 의도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일반 증인으로 또 채택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증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일반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본인은 출석할 의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냈지만, 이번에 기관 증인 출석할 의향이 있었고, 그걸 파악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갑자기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 의사가 있다고 알고 계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김영우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니까요. 이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영우 의원에게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박계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새누리당 친박계 김태흠 의원,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같은 당 비박계 나경원 의원 인터뷰 차례로 들어보시죠. 지금 벌써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당론과는 좀 어긋나게 사회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다른 상임위들은 야당이 사회봉을 넘겨받아서 진행하는 상임위도 있고 시간이 네네. 더 끌게 되면 이제 전체 상임위를 다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네네. 만약에 국회의장이 끝까지 사회를 사과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네. 야당만의 국감이 계속 진행되는 것 이게 뭐 국민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여당으로서도 좀 뭐 방어할 건 방어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런 이 곤혹스러운 그 입장을 알기 때문에 예. 그냥 뺨 한 대 때리고 빠지고 하는 그런 형국이죠. 이런 고충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김영우 그 국방위원장은 예. 이건 해당 행위거든요. 예. 왜냐하면 소신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자기 소신 쫓으려면은 무수속해서 탈당해서 무수속해야죠. 그리고 예. 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은 국회의원이 또 하나는 정당이라는 건 결사체거든요. 결사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혼자만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추후에 그러면 김영우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징계 절차를 밟게 되겠군요. 예, 징계 절차를 밟자는 의원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감 복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제가 국방위원장이었으면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전 사회권이 이양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회권이 이양되지 않는 정도의 사회권을 갖는다든지 이런 건 몰라도 그렇게 전격적으로 국감을 제가 진행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국방위원장이라면. 그러나 이 당이 또 그거 갖고 징계한다고 운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국방위원장 이렇게 논리를 보면 전쟁이 나도 국방위원회는 하는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소신과 양심에 해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징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버린 겁니다.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화장실이 갑자기 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 가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원장님, 이 원장직 수락하기 전에 혹시 청와대로부터 혹은 교육부로부터 지시받거나 협조 요청 같은 거 받은 사항 없으십니까? 네, 저는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없습니까? 교육부나 청와대에서 이런 직책으로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건다고 그랬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원장님 큰 소리 치실 때가 아니고요. 뭐요? 큰 소리 치실 때가 아니고요. 아니, 지금 나는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데 무슨 교육부나 청와대에서 지금 이 시간이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왜? 제가 질문했으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죠. 지금 저한테 왜 큰 소리를 치십니까? 아니 본인 일을 제일 잘하는데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했잖아요. 무슨 질문해요? 잠깐만. 네, 제가 신체상에 조금 이기동 원장님. 시간 좀 넘쳐주십시오. 앉으세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아니. 다녀오세요. 아니, 앉으세요. 일단 앉아. 예. 앉으시라고요, 우리. 잠깐만. 야, 이거 참. 질의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지만, 아까 화장실 가셨습니까? 예. 화장실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가시는 과정에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보좌관 오고? 무슨 말을 동시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난 제가 이석하는 거를 막은 자, 신동훈 의원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자, 신동훈 의원님.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이거 서로 질문 답변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발언을. 제가 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발언을 어찌하고. 그 보좌관에게, 내가 안 오고 말지, 이 새파랗게 젊은 것들한테 이런 수모당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 국회의원은 우리 원장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국회 대표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적든.
그렇습니다. 아니, 예. 서로 이렇게 질문 답변하지 마시고 발언하세요, 우선. 신동훈 예. 지적하실 거 있으면 지적. 아니, 그런 발언인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위원장님 하게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오늘 국가 못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 발언, 아까 새파랗게 젊은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안 하셨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동훈 의원님은 분명히 그렇게 들으셨다라고 그랬고, 또 그렇게 하시고도 지금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 한 부분까지 사과를 요구했던 건데, 자, 또 뭐 안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철도노조, 금융노조, 의료노조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말 불법 파업일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꼼꼼히 따졌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업 규정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어저께 노동부 국감이 있었습니다. 노동부 국감에서 노동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번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좀 정확하게 따져 묻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철도 노조에 대한 조정 절차를 거쳤는데 이것이 이익 분쟁이기 때문에 적법한 조정 절차를 거친 것인가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부 차관이 이 부분은 이익 분쟁이 아니라 권리 분쟁이기 때문에 철도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뒤집은 그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부가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조정 절차를 거쳤다라고 한 답은 자기들이 했지만 쟁의의 합법적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체와 방법과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판단돼야 한다. 이런 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주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철도 노조가 불법적인 노조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체는 정당한 것이죠. 그다음에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철도 노조가 지금 파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썼거나 광범위한 범위의 생산 시설을 점거했거나 그런 어떤 불법적인 일탈적인 행위를 하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어떤 그 방법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파업의 목적이 중앙노동위원회 스스로가 권리 분쟁이 아니라 이익 분쟁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목적에 있어서 이번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어떤 잘못된 지점이 있냐, 불법이 있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떤 노동부로부터의 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낸 그 해명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철도 노조의 이번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 적법한 수단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파업이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수많은 고객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과연봉제로 끝없는 철도 노동자들이 경쟁 상황으로 몰아붙이게 되었을 경우에 소위 구역 사태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철도 고객의 안전보다는 경쟁과 성과를 내는데 몰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의 불편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 이것을 위한 과정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모두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회에 오랜만에 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께서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이신데요.
국회의장 사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된 협의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협의하고 합의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저희들로 표현한 전면적인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자기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진행해서 국회의장도 사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시키겠다고 하면 노조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노사 합의사항인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측과 이걸 합법이고 이걸 바로잡으라고 하는 우리가 불법이 되면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새누리당 대표실에 올라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을 가지고 발생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쟁의 행위가 그 목적이 불법이라고 하면 대체 우리 철도 노조를 비롯해서 뭐가 합법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금방 두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쟁의행위를 하는 주체인 노동조합은 계속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했는데도 노동부는 우리 목적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라 하면 행위를 하는 주체가 내가 왜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될 터인데 우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임금체계를 일방 변경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자기들 목적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목적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부가 철도 노조를 불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법 소동을 중단하시고 서울시 어제 집단교섭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나서서 즉각 교섭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9시부로 철도공사가 저를 비롯한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또 고소고발을 하고 아마도 예상컨대 경찰은 문자메시지 3번 오늘 중 아마 바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보내서 안 나오면 체포영장 또 신청하고 저는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 정부 아닙니까? 이번에 사측에서 또 고소고발을 해오면 저희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노사관계를 지배한 그 혐의로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법적 조치도 취해 나가겠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금입니다. 허나 니는 금요일에 계획이 있냐? 회식해야지. 9월의 마지막 날인데. 응? 고기가 좋겠지. 요즘 지방을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하더군. 단식하는 사람은 어쩌고? 단식? 이정현이 누가 단식하라고 했나? 우린 모르는 일이야. 아이, 그 새끼 너무 쉽게 곡기를 끊었어. 누가 알아준다고? 가끔씩 속을 비워줘도 건강에 좋다고. 근데 두 분은 단식할 일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닷새 정도 해놓고 5주 정도 굶은 사람처럼 초췌하더라고요. 인생은 연기지. 연기야. 야, 난닝구 입고 빨래하는 거, 그 연기가 제일 나은 것 같지 않니? 올해 새누리 연기대상 시상식을 하면은 내가 대상을 이미 따놓은 거 아니니? 나는 어때? 네가 뭐 했는데? 총선 때 당신하고 끌어안았잖아. 친박 비박 갈등 다 끝났다 이러면서. 아이고, 그때 오바이트가 쏠려서 참느라고 죽을 뻔했어. 그때 나는 이미 약을 먹었지. 맥시롱이라고. 그게 무슨 마약이야? 닥쳐, 이 새끼야. 멀미약도 몰라? 네, 하여간 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오늘로 강제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는 이유로 1년 9개월 만인 오늘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 이렇게 통보했는데, 예산과 인력을 갖춰서 실제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8월부터였죠. 8월부터 기산하는 것이 온당할 텐데도 정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예산과 전산도 끊어먹었습니다. 아니, 활동할 만큼 다 했는데 왜 10이야? 야, 아직 수습되지 않은 9명이 바닷속에 있고 침몰의 진실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뭐가 할 만큼 했어? 아니, 이준석 선장, 또 선사인 청해진 해운, 이자들 잘못으로 진상이 다 드러났는데 뭘 또 조사해? 그게 아니지요. 왜 구조를 안 했나? 이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세월호 진상규명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뭘 더 조사하니? 이미 다 끝났는데. 이 정권에서는 조사할 게 없다. 핵심은 청와대 7시간인데 야, 세월호 특조위를 연장한다고 청와대 7시간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유족들이 제멋대로 특조위원을 선임한 현 특조위 말고 여야 동수로 구성한 새 특조위로 하던가. 여야 동수. 야, 그러면 야당은 조사하려 할 테고 여당은 조사 못하게 막을 거고. 안 봐도 비디오 아니냐? 이번 특조위도 그랬잖아. 조사 대상인 정부가 도리어 조사 과정을 장악해서 특조위 하는 일마다 흔들고, 여당은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엉뚱한 왜곡이나 하고, 이를테면 수조 원을 썼다느니 하는. 야, 구라를 쳐도 씨발 어떻게 그런 구라를 치니? 뭐? 당신은 어느 편이야? 점수 따겠어? 좌파들한테. 자료 안 주고 업무 지시 거부하고, 이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조사 방해위원회가 아니었나 싶더라고. 야, 이 정권에서 다 털고 가는 게 좋지. 다음 정권에서 털리면 다 좆된다는 생각 안 하니? 다음 정권을 우리가 먹어도. 이 새끼. 야, 정권이 음식이냐? 먹긴 뭘 먹어? 반기문이가 요즘 고분고분하니? 친박이 또 집권할 거라는 착각을 하니 묻는 말이야.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기문이 목에 기부스했다, 이렇게 친박들끼리 구시렁대더만. 야, 니들이 반기문을 이해해줘야지.
반기문이가 왜 친박하고 친한 척 안 하겠니? 니들이 그림자처럼 있으면 대통령 못 된다고 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닥치라고! 뭐 친박하고 친하지 않은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을 것 같나? 새끼, 너한테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너는 검찰 수사나 무사히 받아라. 허허이 등신 새끼. 나이 처먹고 거짓말을 해요. 닥치라고! 아이 씨발 새끼들. 야, 그거 자꾸 닥쳐 그러지 말라고. 청와대에서 들으면 깜짝 놀라겠어. 하도 닥치라고 하니까. 이님 오셨군요. 이님, 그 세월호 진상규명 이제 대안이 없을까요? 그 대통령한테 그 세월호 진상규명 하자고 해야지. 그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야당이 투쟁을 해야 하겠네요. 그 투쟁은 안 되지.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니지. 세월호 진상규명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투쟁은 추호도 안 된다. 에이, 그거는 진상규명 요구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니지 이 새끼야. 그 똑바로 들어 이 새끼야. 세월호 진상규명은 꼭 하자. 하지만 투쟁 그거는 단식이든 농성이든 추호도 안 된다. 그 이 말이지. 아니 그 말이죠. 아이 씨발 새끼. 이 귓구멍에 세면을 발랐나 이 족같은 새끼가. 잘 들어 이 새끼야. 딴청 피우지 말고. 세월호 진상규명은 하고 투쟁은 안 하고. 알았어? 아니 그니까요. 그게 그 말 아니냐 이거예요. 아이 씨발 새끼. 너 이 씹새끼 그러니까 강남대밖에 못 나왔지 이 새끼야. 머리가 나빠서 이 새끼야. 아니 그만하세요 이제. 대안도 없이 말만 하셔. 그 영감님 말씀은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면 뭘 하긴 했다. 이 기록만 남기고 빠지자. 이 말이지. 야, 그 너 뭐? 너 씨발 좆도 똑똑하다. 너 짱이야 이 새끼야. 이 영감님, 저는요. 나는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지. 단기간에 나라를 이렇게 틀어먹고 말아먹고. 이것도 실력이라고 봐. 닥치세요. 자, 문제 내주시죠. 세월호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종료됐다고. 진실규명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자, 내일이 10월 1일인데, 세월호 사건 발생하고 며칠 지난 날일까?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부터 바로 내일까지 며칠이 지난 건가?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답. 네, 회원님 정답은요? 앞으로 세월호 이야기 그만해. 짜증이 나요. 진상 규명하고 세월호 이야기 그만하시죠. 예? 자, 정답은 446일. 틀렸습니다. 446일이 지나면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됩니다. 2017년 12월 19일. 446일 동안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46일 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기다. 내가 그때부터 국민들 잘 모실 거니까. 닥치라고! 누구 마음대로! 정답 가자. 그 전일 동안 진상규명했었나요? 정답은 천일. 틀렸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한겨레가 거의 일주일 동안 미르 관련한 특종 보도를 이어서 냈지요. 예. 오늘 드디어 청와대가 여기에 응답했습니다. 예, 오늘 그 보도가 사실상 미르 보도의 결정판, 완결판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청와대가 관련된 거 아니냐, 안종범 수석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고, 네, 이제 그 부분에 진전이 없었는데, 저희가 대기업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구체적인 보도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야말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보도인데,
오늘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이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근거가 뭐냐면 문건의 그 원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공식적인 문건이면 왜 원본을 공개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건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문건을 공개하면 문서 양식이나 서체 등으로 제보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어서 문서의 사진은 싣지 않고 내용만 공개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예. 어쨌든 저희가 그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니네 원본 없잖아. 원본 내놔봐. 원본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인생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한겨레 기자들이 그 없는 내용 그렇게 만들어서 소설 쓰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본인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원본 안 내놓는다고 이거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제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젠가는 제보자도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문건을 이제 공개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뭐 계속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기다려 보십시오. 뭐가 더 있겠죠. 근데 역시 궁색하구나, 할 말이 없구나. 그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니들 문건 없잖아.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점을 회피하려는 거 보면 역시 할 말이 없고 자신이 없구나.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실인지 아니면은 뭐 지어낸 얘기인지 이게 불분명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보자 이름을 깔아 이런 거 아니에요? 진본을 보여달라는 게. 그렇죠. 사실상 그렇고 제보자 이름을 깔아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거고요. 어쨌든 진실이 아니고 날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진짜 한겨레가 지어낸 이야기를 보도했다면은 청와대가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쯤이면은 뭐 검찰 수사관이 한겨레 편집국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거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청와대를 상대로 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언론사 문 닫아야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려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할 말이 없구나,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죠. 이 정권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진실을 가공할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 진실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오만함이라고나 할까요? 본인들은 그게 가능하죠.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자들에게 뭐, 진실에 대한 마땅한 규명과 책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뭐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뭐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방해한 거 보세요. 이건 뭐 말도 안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한겨레가 오늘 결정판을 냈는데 이것도 역시 뭐 진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러고 있으니 성의 있게 좀 말을 지어내야 될 텐데 이건 뭐 믿으라고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런 언론 대응이나 그런 수준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청와대 그 대변인이죠.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게 분노 조절하라. 이렇게 조언을 냈군요, 오늘.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새누리당이 상당히 격앙되게 흘러가고 있는데 강성 친박들의 어떤 그 분노심으로 새누리당이 제대로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국감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쨌든 뭐 이것은 국민의 압력에 굴복한 거다 이렇게 그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매우 또 열을 받아서 결국 그 국감에도 안 들어왔다. 그 국감 복귀 제안을 거절했다.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황당하다는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 그게 영향을 미쳐서 뒤집었다면 정말 감정적으로 판단했다는 뜻 아니냐. 정치를 하면서 그 서운한 것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분노 조절을 해야 한다. 화가 난다고 해서 집권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그래서 그날 그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이정현 그 대표가 국감 들어가라고 한 거는 왜 그런 거 같냐고 물어보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실 야당에 굴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예. 오히려 국민의 그 요구에 굴복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 뜻에 따랐다고 말하는 게 왜 화가 날 일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새누리당이 정말로 치졸하게 거의 양아치처럼 정세균 국회의장을 지금 음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완전히 지금 테러를 끊고 그러면서 완전히 정세균 의장을 몰아세우면서도 정세균 의장한테 사과와 유감 표명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상 원내대표는 이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새누리당이 북한하고 대화를 못하겠다는 게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아서 못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제 꼬집은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 국회의장 물러가라는 플래카드 걸어놓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원만하게 타협하자,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물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과 대화 못해. 이게 이 정부의 기조인데 지금 새누리당도 정세균 국회의장을 상대로 계속 도발을 하면서 타협하자, 사과하라, 뭐 이렇게 되면 되겠냐. 지금 이렇게 이제 꼬집은 거거든요. 예. 어찌 보면 새누리당의 이러한 그 도발적 행태는 북한과 비슷하기 때문에 종북적 행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우상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을 천하에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유감 표명을 하라는 건 국회의장을 굴복시키겠다는 뜻인데 적절한 협상 방식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는 국정감사 일정이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야당이 극한적인 장외 투쟁을 할 때도 국정감사를 포기한 적은 없다. 국정감사에 복귀하는 것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회의원의 의무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앞서서 그 청와대의 그 대변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청와대의 그 여당이네요, 보니까. 예. 하여간 참 정치가 망가지면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여실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상호 원내대표의 지적은 매우 합리적인 또 그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충정 어린 조언으로 읽힙니다. 예. 결국 김천이 200m 거리에 있는 성주 롯데 골프장에 사드 입지가 결정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79일 만에 사드 최적의 입지가 성산포대에서 롯데 골프장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건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천과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이고, 성주와 김천이 이제 사드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이 되고, 그전에는 그 성주 지역구의 이완영 의원 혼자 고생했는데, 이제 그 성주 지역구의 이철우 의원도 함께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이철우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부터 사드와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드가 전자파가 무해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내가 온몸으로 막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예, 예. 무슨 본인이 진격의 거인입니까? 어떻게 온몸으로 그걸 다 막겠다는 건지. 예. 사드의 위험성이 있으면 온몸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모두 다 해를 입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드는 안전하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다독이고 나섰습니다. 아니 사드는 안전하다. 해가 되면은 자기가 온몸으로 맞겠다. 사드를 저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사드는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예. 그런 거죠. 예. 실제로 그럼 위험성이 생기더라도
온몸으로 막을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냥 정치인이 하는 얘기인데 글쎄요. 그 전에 괌의 그 사드 포대에서 실험을 했을 때 크게 전자레인지 수준의 전자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과연 실전에서 배치됐을 때에 실제로 그 사드 포대 엑스밴드 레이더가 돌아간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미국 육군의 교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사람이 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매우 위험성이 큰 전자파가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것을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 우리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사드 레이더를 제대로 돌리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다고 강변을 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원불교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원불교의 성지라고 하던데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려는 노력은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종교계, 특히 원불교와는 대화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불교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은 신도들이 모여서 이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논의만 무성하다가 결국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닐지 그렇게도 판단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 쪽에서는 내년 연말 그러니까 한국 대선이 있기 전에 사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변수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한미연합사의 미군 장성들을 불러서 밥을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미군 장성들을 불러서 밥 먹인 적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청와대에서. 그런 거 보면 아무리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글쎄요. 미군 장성들 부른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예속되고 정말 미국의 바짓가랭이만 붙잡는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네, 밥을 먹였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정현 대표가 생각이 나는군요. 누구는 굶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언니가 보고 있다.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새누리당의 이제 막장 드라마가 연출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본 새누리당 출입기자 2명이 출연을 해서 아주 기사로도 알 수 없었던 깨알 같은 관찰기, 감상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사상 헌정사의 길이 남을 필립 밥스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필립 밥스터의 시작은 그날 이제 23일 저녁 7시 의원총회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또 이번에 사드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이완영 의원이 국회의장이 혼자서 나가서 밥 먹고 왔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불쑥.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의원들이 격앙이 됐고 그 얘기를 듣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럼 내가 확인해보고 그러면 항의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7시 한 50분에 들어가서 필립 밥스터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월요일에 갑자기 단식을 이제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의 분노 게이지가 쭉 올라가는데, 현장 기자들 얘기로는 아마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온 것 같다. 근데, 대표 밥 굶으시오 이런 오더가 아니라 그냥 좀 세게 나가라는 오더가 내려왔는데 우리 또 이정현 대표의 특유의 스타일상 청와대도 전혀 예상치 못한 단식이라는 그런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들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정세균 의장 규탄 대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당원들까지 모여서 국회 본청 앞에서 그러기 전에 의총을 열어서 아주 새누리당 분위기가 확 올라갔대요. 뭐 구국의 단일대오, 우리가 이런 구국의 그 일념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뭐 그런 발언까지 나왔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규탄 대회를 하고 막 분위기가 막 고조됐는데 이정현 대표가 갑자기 여러분들은 저 국감에 들어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니까 예. 당시의 상황이 어떻냐면 이제 당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정현 막 연호하고 박수를 치는데 예. 의원들 얼굴은 완전히 이게 뭐다냐 완전히 그 멘붕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또 아주 길이 남은 그 사진이 뭐냐면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정현 대표 그 뜨거운 포옹하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예. 브로맨스를 상징하듯이 뜨겁게 포옹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예. 물어보니까 그게 그러면 이정현 대표의 국감 참여 발언 전이냐 후냐 그 포옹 장면이 근데 기자들은 그건 기억을 못 하겠대요. 근데 만약에 이정현 대표의 국감 발언 이후에 그 포옹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가 뜨겁게 끌어안으면서 이정현 대표한테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다. 이렇게 현장 기자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새누리 픽처스 제작 그 막장 드라마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겨레 새누리당 출입기자 2명이서 깨알 같은 얘기들을 이번 언니가 보고 있다 해서 털어놨으니까요. 예. 여러분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새누리당 완전히 비정상의 뭐 거의 끝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언니가 보고 있다 들으면은 좀 가늠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화 자백을 만든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자백이 10월 13일 개봉합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온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모험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 김수민 구미시 전 의원 만나겠습니다. 김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까지 언론기획 홍보단장이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임기고 10월부터 새로운 대표단 출범을 하면서 이제 제가 오늘로 언론홍보기획단장직을 마감합니다. 아니 우리 김수민 단장님의 그럼 논평이나 성명 이거는 앞으로 만나기 힘든 겁니까? 일단은 그런데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좀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제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단장님의 능력, 우리 애청자분들은 뭐 몇 주 들어보시면서 아주 확실하게 인식하셨을 텐데 녹색당, 김수민 단장님을 놓치면 안 되죠. 제가 녹색당 새 대표라면은 뭐 기획단장 정도가 아니라 부총재라도 시키고 싶네요, 보니까. 그런 직제가 없습니다만은. 단장님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한 독립운동가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야기? 1946년 10월 5일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 얘기고요. 며칠 뒤면은 70주기가 다가오는 거죠. 이 독립운동가는 이름은 꽤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별로 조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 중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좀 있는데 보통 이런 정치인들은 자기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다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하죠. 이 독립운동가도 후손들 중에 정치인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선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좀 특이한 정치인입니다. 누구죠? 이 독립운동가는 바로 경북 구미 지역에서 활동했던 박상희 선생입니다. 박상희 선생. 네, 박정희의 형, 박근혜의 삼촌, 김종필의 장인이죠. 박상희 선생에 관한 기록이나 자료가 많진 않지만 제가 동향인 구미 사람으로서 또 예전부터 선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접한 것들이 있거든요. 또 박상희 선생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거나 기존의 설을 뒤집는 증언 같은 것도 좀 들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박상희 선생은 원래 1905년 8월에 칠곡군 양목면에서 태어났고요. 구미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이제 이사를 와서 구미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이제 바로 아랫동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박상희 선생이 처음 독립운동에 참여한 계기는 1927년에 신간회 결성 때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신간회는 이제 좌우익이 합작한 독립운동 단체죠. 그때 아마 박상희가 처음 신간에 들어갈 때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좌익 쪽이 민족 독립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의 해방도 강조를 했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중앙이 아닌 지역활동가 또 박상희처럼 빈농 집안 사람한테는 좌익 쪽 사회주의 노선이 더 와닿았을 것 같고요. 참고로 박상희 선생의 부인인 조기분 선생도 여성 독립운동 단체죠. 근우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간회가 갈등 끝에 해소되고 난 다음에는 박상희 선생이 구미 소비조합이라고 하는 오늘의 어떤 생활협동조합 비슷한 단체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요. 많이 알려진 부분은 아니었는데 지역에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조선중앙일보,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아니라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언론이 있었고 또 동아일보 이런 언론들에서 지국장이나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박상희 선생 연구하시는 분들 말씀으로 박상희 선생이 쓴 기사를 좀처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자인데 글은 별로 안 쓰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활동을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분이 지식인, 이론가 이런 타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드라마 제3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탤런트 김상중 씨가 박상희 역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러니까 좀 고뇌하는 지식인 이미지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호탕하고 잘 놀고 잘 마시고 체구도 좀 컸고요. 동생인 박정희하고는 딴판의 그런 인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외양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뭐 전혀 동생, 형 이런 사이 같지 않아 보입니다. 박정희는 좀 소심한 측면이 좀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면은 박상희는 되게 외향적이고 인간관계가 대단히 넓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일제 말기에는 이제 그 몽양 여운형 선생이 주도했던 건국동맹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 체포돼서 옥중에서 광복을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이런 데서 지부를 맡아서 활동을 하고요. 이들 조직이 여운형 선생이 다 주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박상희가 공산주의자였다, 공산당이었다, 뭐 남로당이었다 이렇게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박상희 선생은 이제 해방 전후에 한 번도 공산당 활동을 한 적이 없고요. 좌익이지만 공산주의 계열은 아닌 뭐 요즘 말로 치면은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적 사회주의 정도의 노선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여운형 선생하고 노선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남로당이었다는 얘기는 글쎄 그 남로당이 1946년 11월에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 이런 좌익 정당들이 통합해서 만들어지는데 박상희 선생은 그 전에 1946년 10월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남로당에 들어갈 일이 없었죠, 아예. 남로당은 박정희였죠? 박정희.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박상희 선생의 동지였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구미의 박상희, 김천의 황태성. 이 황태성 선생이 이제 남로당에 들어가서, 예. 나중에 이제 박정희까지 회유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는 분들, 좌익 경력에 대해서 꼬집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박상희도 남로당이었다 이렇게 좀 잘못 쓰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티즌 예. 분들 중에서. 근데 그럴 일은 없었던 것이고요. 처음부터. 만약에 박상희 선생이 살아있었다면 남로당에 들어갔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남로당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게 사실 공산주의자라는 뜻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로당에는 공산당 출신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결국에는 공산당 계열이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런 걸 싫어했던 분들이 근로인민당, 여운형 선생 계열 쪽 정당에 따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또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예. 중앙의 활동가들에 비해서 좀 분열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로당으로 뭉치자라고 애초에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동가들은 본인이 성향이 공산당 계열이라거나 그쪽이 아니더라도 남로당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다. 예. 근데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실제로 분단 이전만 해도 해방공간 때에는 좌익, 우익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당시에 그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새로운 나라의 그 이념은 사회주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해방공간 때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걸 갖고 저 사람은 김일성을 주종하는 공산주의니 뭐 이런 식으로 도식화할 수는 없는 그런 때였죠, 그때가. 그렇습니다. 사회주의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 당시 좌익이었다고 하는 것이 곧 컴플렉스가 될 수는 없는, 그리고 독립운동가 다수가 좌익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예. 그 세간에는 박상희 선생이 민중봉기를 주도했다가 사망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10여 년 전쯤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예. 다른 증언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1946년도 그 미군정의 식량 정책이 실패하고 또 안 그래도 힘든데 대홍수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아주 안 좋아졌죠. 그래서 예. 9월에 전국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고 10월 1일에는 대구에서 노동자 한 명이 경찰 발포로 사망을 하면서 이른바 10월 항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당시 그 대구 가까이 있는 구미에 당시 선산군이죠. 선산군에서 곧바로 이제 봉기가 또 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박상희가 군중을 이끌고 선산경찰서를 습격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유족들 증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미 지역 봉기는 특별한 지도자 없이 시작이 됐고요. 예. 그때 박상희 선생은 집에서 막 밥숟가락을 뜨고 있다가 막 들고 있는데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숟가락을 끝내는 들지 못하게 되는데요. 예. 이 봉기는 박상희가 주도를 하진 않았지만 지역사회의 유망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지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한 일은 경찰관과 우익 인사에 대한 살상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사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 피를 보게 되면 앞으로 정말 그 이웃 간의 친지 간에 고통스럽게 되기 때문에, 예, 박상희 선생이 사태가 터진 후 중재를 하러 불이 나게 나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대구에서 항쟁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예, 진압이 되고 하면서 구미 쪽도 사그라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감금되었던 경찰관이나 우익 인사들이 상대편한테 가혹하게 보복을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능한 좋게 끝내는 쪽으로 귀결이 된 거고, 박상희 선생이 중재한 덕분이죠. 그러면 박상희는 왜 총을 맞고 죽었을까? 근데 박상희는 분명히 무사 귀가를 보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외지에서 온 경찰이 5인 사격을 했다고 하고요. 물론 이게 진짜 5인인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은 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유족들도 5인 사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로 돌아와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런 삼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까? 공산당 계열도 아니었고 남로당이 될 일도 북한으로 넘어갈 기회도 아예 없었던 사람이고 봉기 때도 중재자 역할을 했던 김종필 씨도 자기 회고록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 삼촌에 대해서 침묵할까? 뭐 그런 궁금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좌익 컴플렉스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시의원 할 때 이제 구미 시의 어떤 박정희 기념 사업에 좀 저항하고 비판하다가, 몇몇 지역 유지분들한테 좀 어떤 자리에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나는 그 박정희 형님인 박상희 선생 기념 사업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본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구미에서 박상희 선생 얘기할 때, 그 사람 좌익이라서 기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을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그 정도는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상희 선생 유복자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박준홍 씨라고. 그분은 새누리당 의원 하지 않았어요? 그 국회의원 도전을 했었는데 잘 안 됐죠. 정치적으로 잘 풀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민련 쪽에 좀 있었고요. 자민련 쪽에 나중에 친박연합 이라는 친박연대가 아니라 친박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듭니다. 그 친박연합은 친박연대와는 달리 친박정희 연합이더만요. 보니까 친박근혜 연합이 아니라. 네, 그 친박연대가 미래희망연대로 이름을 바꿨을 때 이 틈을 타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리고 친박연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미를 비롯해서 몇몇 지역에서 좀 성공했던.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정당의 네이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친박연대가 미래희망연대로 이름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 친박연합이라고 달아서. 근데 이제 한나라당 쪽에서 그 당시에 친박연합은 짝퉁 친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막 열을 올리니까 친박연합에서 그때 한 얘기가 우리의 박자는 박정희의 박자다. 라고 우습지도 않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 박준홍 씨도 젊었을 때 30 정도도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합니다. 삼촌인 박정희의 백인 거죠. 이미 그런 출세까지도 했던 그런 거리낄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왜 박근혜는 침묵하는가. 일단 조금 흥미로운 소문을 조금 전해드리자면, 사실 박상희 선생이 진보주의자였지만 모든 면에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세 봉건적 사고가 좀 남아있었던 인물이었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첩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까지 뭐 좋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점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여성으로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짜 이유일까? 박근혜가 그 정도일까? 이렇게 안 믿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저는 글쎄요, 뭐 결론을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결국 강조하려는 건 이 얘기가 아니라 따로 있고요. 이 박상희 선생, 이분이 꿈꾼 나라, 글쎄, 그 단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집안이나 자기 이웃들과 같은 가난한 농부들이 더 이상 지주나 정부에 착취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나라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혁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지개혁을 실시를 해서 박 선생의 꿈이 또 일부나마 실현되기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지금 박 선생의 조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쌀값 시세를 한 가마당 17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도 했었고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거짓에 항거하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고 끝내 세상을 떠나셨죠. 예. 그 독립운동을 했으며 분노한 농민들의 곁에서 항쟁을 함께했고 그러다가 총에 맞아 숨졌던 사람. 그 사람의 조카가 지휘하는 정권이 이제 다시 농민들의 피땀을 그리고 생명을 빼앗는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단순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혹한 풍경이고요. 이 세상을 박상희 선생이 만약에 지켜보신다면 뭐라고 하실지 그 백남기 농민의 사진을 보다 보니까 왠지 그 저 너머에서 박상희 선생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예, 오늘 얘기를 좀 슬픔과 분노 속에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김수민 단장님은 박상희 선생을 상당히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분의 어떤 뭐 결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구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또 이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게 독립운동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함부로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그 국내에 활동했던 좌익 계열 운동가들에 대해서 막 친일 혐의를 붙이는 여운형도 친일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좀 살얼음판 위에서 운동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박상희 선생이 좀 지역사회를 아울러서 또 소비조합 같은 그런 실사구시형 운동까지도 하시는 박상희 선생 외에도 구미에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계십니다. 뭐 중국 공산당 또 동북 항일연군에서 활동했던 그 허영식 선생 264 시에 나오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의 실제 모델인데 이런 분들이 또 지역사회에 계시고 보니까 좌익 계열이나 아나키스트 운동가들도 많이 계세요, 구미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어떤 좀 뒤를 이어서 활동한다 이런 자의식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수민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녹색당이 역으로 박상희 선생,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삼촌을 기념하고 또 추모하고 이런 사업들을 벌이면 어떨까? 박상희 기념사업회 만들고 박상희 동상 만들고 박상희 기념관 만들고 당 이름을 친박연대로 바꾸는 거예요. 친박상희연대. 어때요? 네. 너무 파격적인데요. 예, 근데 기념관 동상 이런 거는 오히려 좀 타산지석으로 박정희 기념사업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이때 역사 그리고 뭐 1인 중심이 아니라 그때의 그 독립운동과 또 어떤 민중봉기를 했던 그런 또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좀 같이 기념하는 예, 그런 식으로 좀 펼쳐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또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뭐 거의 민족신,
네.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네, 그렇습니다. 맞추셨습니다.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을 들고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요즘에 예쁘게 원본들을 다시 찍어내는 게 하나의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예. 1925년에 나온 진달래꽃도 다시 이렇게 발간됐습니다. 초판본을.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대로 이렇게 찍어 나온 건데. 예. 거기에서 오늘은 근본 없는 놈들을 위하여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근본 없는 놈들을 위하여. 이게 근본 없는 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옛말이었군요. 시 제목이 아니고요. 예. 뭐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근본 없는 놈이라고 일컬었다고 하던데. 예. 세상에 근본 없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근본은 한두 세대만 뛰어넘으면은 다 농촌이고 또 다 농부의 자식일 텐데 스스로를 근본 없는 놈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굶고 계시는데 그분을 위하여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김소월 하면은 뭐 누구나 다 진달래꽃을 생각하시잖아요. 예. 뭐 진달래꽃도 뭐 절창이고 훌륭하십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평안도 정주에서 태어나서 끝없이 유랑을 했던 이 김소월에게 이 시가 김소월 대표하는 시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예.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 이 제목부터 일단 설명해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예. 바라건대는 바라건대라는 뜻이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될 땅. 보섭은 이 보습이라고 하죠. 그 쟁기 끝에 이게 발린 쇠 있잖아요. 쇠붙이. 그 보습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 얘기 나오죠. 예. 맞습니다. 그 신동엽 시에도 보면은 예. 이 무기들을 다 보습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보습을 그러니까 쟁기질을 할 이런 뜻이겠죠. 예. 땅이 있었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쟁기질할 수 있는 땅이 있었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그 쟁기질할 땅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뭐 방황하거나 헤매거나 뭐 이렇게 고통받거나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도르랴. 아침에 점을 쏘네 새가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나가니 볼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힘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의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한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빛 아랜 온 새벽 동무들 저저 혼자 상경을 김매이는 이란 시입니다. 예. 제가 이 시를 떠올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근본을 잃고 사는 우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굶주리고 계신 스스로를 근본 없다고 말씀하신 분께 이 시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한두 세대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농민이고 뭐 농촌이라는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시에서 김소월이 얘기하는 건 정말 그 편안하게 아무런 그 고통 없이 쟁기질할 땅만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헤매거나 고통받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예. 근데 그렇지 못하게 한 삶이 이 시인을 떠돌게 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분을 떠나보내면서 이 시에서 읽어야 할 부분은 당신의 어떤 몸을 떠나보내더라도 우리는 희망의 반짝임, 그 아득한 별빛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찌 보면 가느다란 길이지만은 이 길 하나를 우리가 이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하나의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면, 새로운 출발이자 또 새로운 시작이라면,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면 우리 김소월의 이 시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근본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떠난 어떤 사람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희미하지만 이런 희망을 다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 시 근처에 보면은 한편만 듣기는 좀 아쉽죠. 이상하게도 이게 점지 같은지 뭔지 모르겠는데, 점지란 말 아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짚어주는 것.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시 바로 앞편에 실려 있는 작품이 엄숙이라는 시입니다. 엄숙. 이 엄숙이라는 시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번에 떠나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국가에 의해서 굴욕을 당하고 계신 분에게 바치면서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숙. 나는 혼자 뇌 위에 올랐어라. 솟아 퍼지는 아침 햇볕에 풀잎도 번쩍이며 바람은 속삭여라. 그러나 내 몸에 상처받은 마음이여, 마음은 오히려 접프고 아픔에 고요히 떨려라. 또 다시금 나는 이 한때에 사람에게 있는 엄숙을 모두 느끼면서. 근데 옛날 말투가 조금 어려운데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혼자서 내 묘지죠, 묘지? 그 묘 위에 올랐어라 하면서 솟아 퍼지는, 해가 솟아서 퍼지는 아침 햇볕에 풀잎도 반짝이며 또 바람은 또 속삭입니다. 그러나 내 몸에 이 상처받은 마음이요.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오히려 접프고 아픔에 너무나 이 저리고 아프겠죠. 이 고요히 떨리는구나. 다시금 나는 이 한때에 사람에게 있는 엄숙. 우리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엄숙함이 있죠. 이 떠난 사람이나 또 죽음을 대할 때 이 사람에게 있는 엄숙을 모두 느끼면서 위에서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죽음마저도 애도하지 못하고 죽음에마저도 엄숙을 표하지 못하는 정말 근본 없는 사람들에게 이 두 편의 시 정말 엄숙하게 바치면서 오늘은 이 김소월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엄숙이라는 시어를 살펴보니까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아침 이슬은 물론 이제 다른 시입니다만 김소월의 시가 노래로 만들어진 게 아주 많죠. 부모도 있고 이 개울도 있고 뭐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진달래꽃도 있었습니다. 네, 진달래꽃도 우리 여러 버전으로 불렸죠. 이 엄숙이란 시 같은 게 한편의 노래로 만들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두 편의 시 이게 옛 말로 쓰여서 잘 안 들리신 분들을 위해서 PDF 조간 브리핑에 이 시를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포데로사에서 협찬하는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네, 기자 130여 명의 치열한 현장과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소명을 지켜나가는 진짜 기자들의 이야기.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은 알라딘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라딘. 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린다고 했죠.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거가대교와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바른말쟁이님, 정답 딕테이터. 네, 독재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딕테이터 맞히셨습니다. 닥테이터가 아닙니다. 네, 바른말쟁이님, 히틀러나 김정일 같은 독재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딕테이터지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 힘든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희망의 기운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바른말쟁이님 정말 바른 말을 하시네요. 네, 책도 보내드리고 거제도 펜션 이용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 KOR님, 네, 1번 딕테이터 맞히셨습니다. 요 며칠 너무 아팠습니다. 생활에 발목 잡혀 백남기 농민 빈소에서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괴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과 울분에 쌓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정부의 폐륜과 광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 공감합니다. 피바 퀴즈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정답은 청량리역이었죠. 네, 에르제니코님, 1호선 청량리역에 서울 메트로 분실물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잃어버린 이정현의 개념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멋지네요. 예. 한결같이 걷다님, 저희 어머니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십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연대를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아끼지 말라고 조언하십니다. 아이고, 최고의 어머니시군요. 한결같이 걷다님. 네, 어머니 멋지십니다. 세상이 조금씩이나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대를 하면 말이죠. 네, 동의합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요즘 한참 잘나가시는 분이지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라고 하시며 본인을 안종놈으로 소개한 분. 네, 이분의 사연입니다. 안종놈. 네, 이 종놈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와대, 아니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최고 경제수장입니다. 물론 경제부총리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제가 최고 경제수장 맞습니다. 백수 최순실은 뭐 직함이 있어서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입니까? 경제 쪽은 제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넘버원입니다. 근데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시민단체, 투기자본 감시센터? 이딴 데서 저를 고발했지 뭡니까? 비선실세 최순실의 종노릇을 했다나 뭐라나. 전직 경제부총리, 이 프로그램 고정 출연자
환과 저는 위스콘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같이 받았는데 이제는 검찰 수사를 같이 받게 생겼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들한테서 수백억 거둔 것, 이 정도입니다. 어느 누가 보면 제가 대기업들 삥이나 뜯은 것으로 오해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합니다. 이 선생님, 이 억울함에서 저를 구원할 방법은 없을지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설마 안종놈님이 어디 뭐 본인 인마이 포켓 하려고 수금하셨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종놈님을 비난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실 분도 없겠지만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보면 어떨까요? 안종놈님이 수백억을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최순실 씨한테 준 건 맞지만 이건 뭐 최순실 씨 배불리기가 아니라 최순실 씨가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돈을 건넨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지금같이 투자처가 불분명한 시대에 기업들한테 큰 손, 큰 치맛바람, 최순실 매니저를 추천했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네? 최순실한테 맡겨서 배당 이익 실적이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냐고요? 배당 이익 실적이라. 뭐 그딴 건 없지요. 다만 최순실 덕에 회장님들 감옥에 가는 거 미안해주거나 벌금을 깎아주는, 네, 그것도 사실 비용 아닙니까? 회장님이 만약에 감옥 가보십시오. 기업활동 발목기지요. 손실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손실은 순실에게, 순실이 손실을 막아주는 거죠. 네? 그게 무슨 펀드 매니저냐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대기업들로부터 거둔 수백억은 세금이었다. 대기업은 각종 세제 감면 특혜에 전기도 싸게 쓰는 집단이니까 세금을 남몰래 더 걷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야당에서 기업들 세금 좀 올려야 한다. 그래서 법인세 올려야 한다. 이렇게 지랄하고 있는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남몰래 법인세를 올려서 받았다. 그리고 그걸 국민복지를 위해 쓰려고 세이브 해놨다. 어떻습니까? 아마 안종놈님을 고소한 놈들, 그 놈들도 좌파일 텐데 박수 받지 않겠습니까? 네? 순실이 누나한테 혼난다고요? 그걸 왜 복지에 쓰냐고? 야, 이 새끼야! 1300조를 바라보는 가계부채에다가 청년 실업 문제에다가 양극화 문제에다가 부동산 거품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이 족같은 새끼 기업들 삥 뜯고 다녀? 야, 그렇게 그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안종놈님에게 네, 모처럼 복음성가 한 곡 보내드립니다. 오장환이 부르는 종의 노래. 이 노래다. 종의 노래.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하셨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